자, 농민의 저항이라고 1번에 나와 있는데 농민들이 도대체 왜 저항을 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살기가 편하면 저항을 할 일도 없잖아. 그치? 뭔가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었으니까 저항을 했겠죠. 그죠? 농민들이 저항을 한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세 가지의 문란, 바로 삼정의 문란이에요. 삼정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전정, 군정, 환곡을 우리가 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농민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내라고 하니까 그쵸. 삼정문란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또 하나 삼정문란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지배층들 뭐 양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령들도 그렇고 수령 밑에서 보조하는 향리들도 그렇고 지배층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만한 게 백성이야. 수탈하고 괴롭히고 없는데 또 박박 긁어서 다 빼앗아가고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저항의 모습이 하나씩 나타나는데 저항의 종류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해가요. 원래 사실은 농민들은 저항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고 불만이 그래 내가 이 신분으로 태어난 게 잘못이지.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이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해. 저항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 초반에는 어떤 식으로 저항이 나타나냐면 조금 소극적인 그 다음에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저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요. 뭉치기 시작해요. 형태도 굉장히 적극적인 저항으로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뭉치죠. 농민들끼리 집단적인 형태의 저항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인 저항이라는 건 어떤 방식의 저항을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저항을 말하는 것이냐. 소극적인 저항은 이렇게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 벽서, 괴서라고 나오는데 사실 벽서와 괴서는 거의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표현을 다 쓰다 보니까 두 가지 용어가 다 나온 것 같아. 벽서, 괴서. 관리의 부정부패를 글로 막 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벽에다가 아무도 몰래 밤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나쁜 수령 누구를 고발합니다.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붙여놓는 게 이제 벽서하고 괴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은 나쁜 관리들의 부정을 직접 폭로하러 어디 가는 거. 부정폭로. 그 지방에 보면은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양반들이 그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모임을 갖는 게 있어요. 그걸 향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원래 일반 백성들은 참석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여기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부정을 폭로하는. 이거는 좀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죠. 뭐를 써서 붙인다던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데서 그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저항이 나타났다 그랬잖아. 그럼 적극적이라는 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납세 거부. 들어 누워버리는 거야. 먹고 죽을래도 쌀이 없다. 무슨 세금을 내란 말이냐. 나를 차라리 죽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납세 거부.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관청을 농민들 여럿이서 집단으로 들어가서 약탈하는 거죠. 관청에 막 곡괭이랑 낫이랑 이런 거 들고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곡식이 쌓여있는 창고를 털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도 나타나고 가장 적극적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무엇이냐? 집단 봉기. 즉 농민들이 뭉쳐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난을 일으킨다던가 봉기를 일으킨다던가 횃불 들고 낫 들고 다 도와자 세상을 갈아치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 이렇게 일어나서 요런 게 집단적인 봉기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뭐가 소극이고 뭐가 적극이냐 이걸 자세하게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니고 농민의 봉기가 결국은 소극적인 형태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변해간다는 건 그만큼 분노의 사이즈가 커져갔다라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농민 봉기 과연 어느 시기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배울 내용이 무엇이냐면 홍경래라는 사람이 일으켰다. 그래서 이름하여 홍경래의 난이에요. 들어가겠습니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시기는 1811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00년에 세도 정치가 시작돼서 1863년에 세도 정치가 막을 내렸다라고 했잖아요. 즉 세도 정치 시기에 좀 초반에 일어난 것이고 어느 왕 시기에 일어났냐면 세도 정치 시기 첫 번째 왕이었던 순조 시기에 일어났었어. 자, 들어가 보자. 도대체 뭐 때문에 홍경래가 어떤 사람인데 뭐 때문에 난을 일으켰냐면은
이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지역이요. 지도가 짠 등장을 할 텐데 평안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지역이죠. 중국하고 경계, 압록강 아래쪽 지역. 여기를 우리가 평안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대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요. 북쪽 지방, 평안도만 차별했던 건 아니고 함경도, 옆에 있는 함경도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을 많이 차별을 했어요. 아래쪽에 있는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묶어서 삼남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보다 북쪽 사람들을 차별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컨대 똑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봐서 비슷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도 쉽게 말해서 아래쪽에 삼남지방 사람들은 승진이 되게 잘 되는데 평안도나 함경도 같이 북쪽 지역 사람들은 뭔가 승진이 잘 안 되고 이런 알게 모르게 차별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평안도 사람이었던 홍경래가 분노를 한 거지. 물론 이제 다른 평안도 지역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조선의 전국이 다 그랬지만 나쁜 관리들,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너무 많이 수탈, 빼앗아 먹었잖아요. 앞으로 탐관오리라는 단어는 되게 자주 듣게 될 거야. 탐관오리가 무슨 뜻이냐면 관리. 관리는 관리인데 탐욕스럽고 나쁜 관리. 그러니까 탐이라고 하는 건 탐욕스러운 거. 욕심이 굉장히 많은 이란 뜻이고 이 오는 한자로 얘들아 뜻을 한번 찾아봐. 더럽고 추잡하다 이런 뜻이에요. 관리인데 굉장히 욕심이 많으면서 더럽고 추잡한 관리를 탐관오리라 그래. 안 씻어서 추잡하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추잡한 놈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관리들이 이렇게 수탈하는 것이 봉기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도했던 홍경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홍경래는요. 농민 이런 출신은 아니고 양반 출신이에요. 어떤 양반? 몰락한 양반. 신부는 양반이지만 사실 양반이라고 해도 일반 백성과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를 게 없었던 홍경래.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주도를 했고 여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평안도 지역에 있는 자, 잘 봐. 신흥 상공업 세력들이 같이 주도를 했어. 무슨 뜻인지 나중에 물어보지 말고 지금 잘 듣기. 신흥은 새롭게 떠오르다. 새롭게 팍 급부상하는 세력. 상공업 세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장사를 한다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광산업에 종사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도는 아까 지도에서 여러분들 위치 보셨지만 청나라와의 국경 지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고 무역에 종사를 하거나 또 이쪽은 지하자원이 묻혀있는 광산이 많아요. 그래서 광산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신흥상공업 세력들이 홍경래랑 손을 잡고 홍경래의 난을 주도를 한 거죠. 물론 이들이 다는 아니라 얘네들이 먼저 주도해서 딱 일으킨 다음에 다 참여해요. 농민들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 캐는 광산에서 하루하루 일당 받으면서 일을 하던 광산 노동자들도 참여를 하고 정말 가난해가지고 하루하루 이 집 일해주고 저 집 일해주고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던 품팔이꾼들도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홍경래 난이 일어났던 거야. 처음에 그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홍경래 난이 1811년에 딱 일어나가지고 얘네들의 세력이 최대로 강해졌을 때 어디까지 장악을 하게 되느냐. 북한에 가면은 청천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요것도 지도 보여주실 텐데 이 청천강의 이북 청천강의 북쪽의 조선 땅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기세등등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진압에 나서기 시작했겠죠. 평안도에 보면은 정주라는 지역이 있거든. 이 정주의 성, 정주성 싸움에서 홍경래 세력이 크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홍경래 난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정주성 싸움을 계기로 해서. 자, 그렇다면 홍경래의 난은 과연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세도 정치 시기는 사실 조선 후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도 가장 문제점이 많이 일어났던 최악의 시기였잖아. 이 최악의 시기에 농민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농민과 여러 당시 어려웠던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일으킨 19세기 최초의 대규모의 항쟁,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의미를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뭉쳐가지고 봉기를 일으킨다는 게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홍경래 난이 지금 딱 최초로 스타트를 끊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농민 봉기들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즉 홍경래난은 최초라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농민 봉기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한계점도 있어요. 어떤 면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한계가 있냐 하면은 홍경래라는 사람은 물론 농민이 아니라 몰랑 양반이었고 이 홍경래난에 참여한 이들도 뭐 상공업 세력도 있고 품팔이꾼도 있고 다 있었지만 사실 가장 많은 숫자의 참여자들은 농민들이었거든요. 그럼 처음에 난이 일어났을 때 농민들은 일단 분노가 있었으니까 가자 우리도 가자 해가지고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농민들 참여한 농민들이 생각해 보니까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는데 얘가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개혁 내용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이 반란이 성공을 했을 때 농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제도를 개혁해 주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겠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야. 홍경래가 사실 닦아놓고 말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난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즉 홍경래난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농민들을 위한 개혁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게 홍경래난의 한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홍경래난 이해되시죠? 세도정치 초기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항쟁 정리했고요.